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4%대 마이너스 18%. 4%는요. 칠레의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8%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 다 남미에 있는 국가네요. 지도자가 바꾼 국가 운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자들이 달랐기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칠레는요. 친시장 개혁으로 순항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에 몰락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자, 동아일보입니다. 여기 밑에 제목이 있군요. 해경궁 지목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휴대전화 제출 거부했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군요. 경기지사 경선 허위 트윗 글 수사. 경찰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수사 근거가 허접하다 그러면서 반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자, 한국일보입니다. 분식 3인분에 20개 일회용품 중독된 배달 왕국.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쓴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족발, 보쌈 많게는 30개. 한 번 주문하면 일회용품이 30개나 포함이 된답니다. 하루 주문 통상 100만 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쓰는 이 일회용품 최대 200만 개를 하루에 쓴다고 추정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다 환경오염과 관련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자,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라는요.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말합니다. 80만 개가 올해 사라졌다. 반면에요. 여기 있습니다. 알바가 대부분인 주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는 17만 개 늘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를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위기의 이재명, 그리고 국민청원 게시판, 국어 31번 끝없는 논란, 두 개의 김정은 집회,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그 내용이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낮엔 김정은 환영 연설대회, 밤엔 도심서 주적 찬양하냐라고 규탄 집회,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보단체인 백두칭송위원회의 집회 모습이고요. 이쪽은 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 모습,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보역단체 정반대 목소리. 자, 일단 김정은 환영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목소리 좋다. 세심함에 큰 감동이다. 백두칭송회 회원들 찬사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요. 백두혈통 칭송하는 거 종북 세력이다. 백두청산이 검찰에 고발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 집회의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문재인, 김정은 환영합니다. 영상만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인식의 틀을 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엄청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나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방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적극 찬성하는 바. 오면 안 됩니다.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무작정 통일이냐 얘기. 적극 통일 안 된다 얘기. 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지금 올해인가 내년인가 아직까지 뭐 불확실한데 벌써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는 저렇게 집회, 2개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주말 상황 아마 저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남북 관계가 대치 예.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이렇게 예. 빠르게 옮아가다 보니까 저는 예.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측에서 예. 너무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과도하게 보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의 엄연한 현실적인 한 축이라는 것은 예.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예.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일 정도의 또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저 체제라는 북한 체제도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한쪽 면만 강하게 부각해서 예. 상대방을 자극한다든지 예. 지금 이 가도기적 측면에서 서로 좀 표현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수혜 교수님. 지금은 저 정도 규모지만 연말이 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서울 답방이 확정돼서 일정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 규모가 더 커지고 자칫 충돌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예, 뭐 촛불 집회 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예. 국민들이 자신들이 하시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예. 보시긴 하지만 이렇게 예. 충돌까지는 이제 가지 않는 예. 좀 뭐 그런 자제력들은 이제 보여주셔 와서 예. 뭐 물리적 충돌 예. 그런 이제 큰 소란이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남북 관계 여러 이제 그 대외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이제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 맞는지 과연 그 전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예. 짚어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광화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 뭐 대외 정세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갖는 어떤 영향이나 효과 뭐 이런 예. 걸 좀 차분히 살펴보는 그런 토론의 자리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지 저렇게 무슨 뭐 팬클럽 모이듯이 또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혐오 집회 같이 예.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문제인가 예.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무석 이사장님, 팬클럽 비슷한 집회 그리고 혐오를 강조하는 또 집회 같은 장소. 우리의 뭐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언론이 다루어야 되는 많은 내용들 중에 저 부분들은 참 재밌는 가십거리일 수 있겠으나 저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어떤 영향을 고려하고 저런 기사를 썼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피겨스케이팅을 보면 심판이 9명이거든요. 그리고 최고점을 준 그 심판의 점수와 최저점을 준 심판의 점수를 빼고 그렇죠. 7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점, 최저점이라면 뭐 거부적 그 성향과 극좌적 성향, 요 성향을 빼고 정상 분포 내에 있는 그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선수의 순위를 정하는데 언론이 최근 들어서 극자적 성향이나 극우적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십거리로 그리고 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그 무리한 비교를 하는 저런 기사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주 작은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기는 하나 저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조장하는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미디어를 비판하고 싶어요. 양극단 어차피 운동 경기에서는 제외되는 점수인데 그게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 양무석 기사님 말씀 또 듣고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네요.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단체의 이름이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해서 독특합니다. 좀. 마치 뭐 백두혈통을 예. 칭송하는 듯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또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을 보더라도 그 개인 칭송 비슷한 언급들을 하고 계셔서 예. 뭐 비핵화라든가 이런 의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토론을 전개한다든가 예. 또는 촉구한다든가 이런 예.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물론 오는 것을 막연히 반대해도 안 되겠지만 예. 막연히 환영한다, 예. 칭송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은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주장은 좀 글쎄요. 이제 팬클럽에서 나올 듯한 말이긴 이게 합니다. 사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예,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그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예. 이게 언론을 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또 남남 갈등 유발하는 쪽으로 갈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을 선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좀 예. 목소리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가운데에 계신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차분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극단 쪽에서 조금 목소리가 나와서 좀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경군 김씨, 이른바 해경군 김씨 파문에 관한 기사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트위터, 개인정보 일치 등 경찰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기소하겠다.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요. 지록 위마다.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사슴이다.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맞서는 양석인데 옆에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중앙일보인데요. 묘사를 이렇게 했군요. 해경궁 폭탄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문팬 이재명 탈당을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B급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면요. 경찰 해경궁은 이재명 부인 결론. 이 지사 트위터를 통해서 모습은 비추지 않았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자,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치적 책임져라 이런 분위기인 반면 비문 진영에서는 경찰이 너무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당은요. 사실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된 해경궁 김 씨의 이른바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 글 몇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이 꽤 섞여 있습니다. 문죄인, 노무현 꼴 될 것, 해경궁 4만 건 트윗, 이재명 호위무사 자초했다. 이런 트윗글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주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밝혀졌습니다. 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혜경 씨를 19일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는데요. 이를 이용해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지사는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는데요. 이틀 전 자신의 SNS에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며 기소 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경찰의 수사를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지록 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순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난했는데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고요. 정의당은 경찰 조사 결과는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가 빈약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이 지사 건에 대해 손 놓고 있는 모습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는데요. 민주평화당은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 오전 8시 40분경 주말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지사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 박진아 아나운서가 이제 끝부분에 오늘 오전 8시 40분 이재명 지사가 입장 표명을 직접 할 예정이다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시간이 되면요. 아침에 매일경제가 현장을 연결해 이 지사의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선 위원님.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재명 지사, 글쎄요. 오늘 오전에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때까지 부인해 왔으니까 예. 덜커덕 뭐 수긍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 계속 부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예. 솔직히 저는 이 건이 처음부터 굉장히 예. 궁금했던 점이 예. 4만여 건의 글을 올리면서 활발하게 했던 예. 활동을 하던 트위터 계정 주인이 예.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시끄러운데. 그리고 이 계정의 주인은 굉장히 이재명 지사의 팬입니다. 그렇죠. 지지층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렇죠. 내가 했다. 이 계좌의 주인이다 해가지고 나타날 법도 한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줄곧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예.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주인이다 이렇게 예. 하니까 일단 경찰 조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예.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예. 경찰이 발표한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 예. 상당히 제3자적 관점에서는 그 내용들이 예. 4만여 건을 분석해서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니 그렇더라 했는데 예. 나름대로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예. 반박을 하려면 예. 굉장히 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그러지 예. 않고서는 예. 경찰의 발표를 뒤집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느낌을 이재명 받았습니다. 지사는 어제 이제 트위터나 이제 뭐 SNS 글을 통해서 증거가 허접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허접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 그렇게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반박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허접하다 정도로 표현해서 경찰의 발표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그러고 보니 최경선 의원님 말씀대로 그 트윗 계정 주인이 직접 나서면 해명이 아주 간단하게 될 건데 아직까지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윤시환 변호사. 자, 이번 사안은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경찰의 결론대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게 향후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서 만약 기소를 한다면 예.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대상에는 예. 김혜경 씨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함께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일단 없어 보이고. 그 부인이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나오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당선 무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게시된 그 글의 내용이나 표현 정도나 그동안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했던 그 말들로 비춰볼 때 도덕적, 정치적 타격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김혜경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애플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것을 없앴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거예요. 여기서 내 그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인데 이 폰을 또 교체했다는 것도 지방선거쯤에서 뭐 여러 가지 고발된 이유에 교체했다는 이유가 거거든요. 있어서 뭐 하도 문자 이런 게 많이 오고 전화가 많이 와서 교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번호만 바꾸면 되지 폰을 교체할 이유는 없어요.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관련 얘기인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설마 했는데 해경궁 김 씨의 곤혹스러운 청와대와 여당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경찰 발표의 딜레마. 일단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사자는 부인 지켜봐야 한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군요. 여당 입장에서는요. 두둔하지도 비난하지도 못해. 개정주인 지목에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한다. 청와대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통령 모욕, 세월호 조롱 뭐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약간 자해성 글인데 그래서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발표한 예정이지만요. 어제 인터넷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수사 결과에 발끈한 이재명. 누구 말이 맞나? 트위터 설문하자. 그러면서 트위터 설문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결코 이 지사에게는 유리하지 않게 응답자의 다수가 경찰 주장 공감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반응을 주말 동안 보였습니다. 자, 양무서 이사장님. 네. 여권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뭐 곤혹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고요. 예. 민주당 그 집권 여당 민주당에 예. 그 소속된 예. 그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예.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예. 그 열성 팬층하고 예. 이재명 지사를 또 지지하는 열성 팬층의 그 일정한 충돌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렇죠. 과정들이 있어서 이 사건 자체가 여권 내에 분열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도 경찰 수사관들과 그 경찰 분당 경찰서장부터 해서 그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고발한다고 했다가 얘기했었죠. 이 회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판에 안 했습니다. 예, 이번에 또 경찰 B급 정치하고 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이 B급 정치를 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뭔가 정치적 배후가 있고 뒤에서 배후 조종자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음모론의 희생자인 양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음모론의 희생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들쭉날쭉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음모론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번갈아 사용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불리해지면 음모론의 희생자. 저는 왜 이 지적들을 이게 가장 설득력 없는 지적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의 수많은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그 논리로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읽어보면 이재명 지사가 설득력 있는 글들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그 배후설과 음모의 희생양, 인양 하면서 여론이 뚝뚝 끊겨 나갔고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나갔는데 왜 이 시점에서 또다시 B급 정치라고 경찰을 힐난하면서 B급 정치. 스스로의 입지를 없애가는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아주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그 관점에 있어서 그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는데 음모론의 희생자나 경찰의 B급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스스로의 재판에도 수사에도 여론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주장이다. 이야기를 그럼 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초조한 모양이죠. 초조하다. 약간 당혹스럽다. 좀 냉정하게 정세 분석과 수사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의 재판에 대한 대응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대처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있어서 그동안에 아주 그 냉정하고 그 분석과 합리적 반박들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돌리려고 하면서 뭔가 이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초조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표현 중에 기억나는 게 촛불 정부의 경찰이 어떻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안 그랬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 꽤 있어서 마치 뭐가 배우가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좋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그랬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김철 교수님.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문명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또 한 분 가장 고민 또는 곤혹스러운 분이 아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두둔했다라는 인식을 정치권에서 받고 있었는데 사실 주말 동안도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이해찬 대표는. 뭐 두 분이 이렇게 사귀고 가깝고 이랬던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냥 이제 당 대표로서 이제 그 소속 그 경기지사이고 예. 좀 뭐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제 뭐 지켜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해 오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저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뭐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시는 분이 뭐 이런 이제 사건 수사 결과 나올 때마다 건건히 반응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이제 그 수사 결과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소하면 이제 재판부 판단도 이제 있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논평을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저는 맞고 지금 뭐 이제 여러 기사들에서는 청와대도 뭐 곤혹스러워하고 여당도 곤혹스러워한다는데 제가 보면 하나도 곤혹스러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청와대는 별 관심이 없나요, 그럼?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관심을 가져도 뭘 지금 취하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뭘 얘기하고 뭐하고 한다는 건 자꾸 이 문제를 여론에 떠밀고 계속 갈등을 키우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게 보나마나 이제 뻔하니까 그렇게 안 가시는 지금 뭐 적절한 대응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영선 의원님. 사실 이번 이재명 지사 관련된 사안을 두고 이제 안희정 지사 사안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각에 꽤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안희정 지사 파문이 섰을 때의 여권의 모습과 이재명 지사 관련된 일이 있었을 때 여권의 모습이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좀 합니다.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른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지사를 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그냥 정치인 그리고 그 같이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상대 진영에 있었던 경쟁자 이것만 동일할 뿐이지. 대선 주자로서의 공통점만 있을 뿐이다.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 자체가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8시 40분 한 10여 분 남았는데 그때 현장 연결 바로 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사안도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은 반향이 좀 있었습니다. 인천 중학생 엄마 집단 폭행 그 과정에 추락사한 학생입니다. 그 엄마 숨진 아들 그날 새벽에도 피 흘릴 만큼 맞았다. 자, 집단 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뺏은 피해자 점퍼 입고 법정에 나와 누리꾼들 대단히 분노를 좀 했습니다. 경찰 상습 폭행 집단 괴롭힘 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러시아 국적 모친이요. 이 사진을 보고 저 패딩이 바로 우리 아들이 입었던 옷인데 왜 이 우리 아들의 옷을 이 가해자 학생이 입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사안입니다. 윤찬 변호사, 이 옷 관련 물론 이제 폭행 부분이야 경찰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만 이 옷을 지금 입고 법정에 출두한다는 장면,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옷을 만약에 그 뺏었다면 때리면서 뺏었다면 소위 말하는 강도죄죠. 행위 자체만 평가해 볼 때. 근데 이제 그 이 상해치사죄가 나중에 재판 과정이나 기소 과정에서 살인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옥상에서 폭행을 피해서 그 뛰어내렸다면 이게 아마 살인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폭행 행위가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뛰어내렸다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상해치사죄가 되겠지만
그래서 막 살인죄로 의율되게 되면 나머지 죄들은 거의 흡수되는 워낙 처단형을 그게 크기 정할 때, 때문에. 예, 흡수되는 그런 처단형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양형상 큰 영향을 끼치는 않지만 만약에 상해치사죄로 간다면 예. 강도죄도 상당히 큰 죄거든요. 어. 그래서 양형상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양무소 이사장님. 네. 아들이 죽었습니다. 네.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옷을 가해자가 입고 나오는 걸 봤어요, 엄마가. 지금 이래서 지금 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너무나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모습에서 진짜 여론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예. 솟구칠 정도로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저 아이들은 예. 정말 철이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지가 때려서 그 숨지게 한 아이의 옷을 또 그거를 입고 예.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까? 예. 법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때린 아이들도 참 철이 없는 아이들이고. 예. 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 다문화 가정의 아이와 예. 그다음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말 그대로 예. 학교 내의 그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다수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 교육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예. 이 문제를 받쳐주고 있느냐. 두 번째, 예. 가정에서 우리 아이에게 다문화 가정의 아이, 즉 피부색이 다르고 예. 생김새가 예. 다른 아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정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다,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것만 예. 가지고 나와 다르다, 예. 그리고 걔들은 왕따의 대상이 되고 폐매의 대상이 되고 폭력을 가해도 되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정과 학교에 예. 이 부모들의 관심과 교사들의 관심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이 가해 학생들이 일찍부터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세상에는요 어떤 존재에게도 폭력을 행사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 최영선 의원님. 방금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예,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다. 예. 당연히 그 피해자의 어머니로서는 그랬을 그렇죠. 거고 예. 사실은 제3자가 지켜봐도 예. 저 얘기를 듣는 순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방금 점퍼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철없는 아이들한테 아이들과 관련해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저 마스크에 대해서도 정말 불만입니다. 마스크요? 경찰은 왜 저렇게 철없이 저런 가해자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항상 주는지. 그러니까 신원이 노출되는 걸 일단 막기 위한 조치죠. 그러니까요. 저 점퍼도 문제지만 항상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와 마스크를 주는 철없는 경찰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저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강력한 그리고 여론에 큰 이슈가 된 그런 가해자들은 좀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왜 굳이 저를 가려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경찰 쪽에서도 이런 고민인데 경찰이 아마 이런 거는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아마 그런 과정이 좀 없었나 봅니다. 자, 이번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판사 재직 때 9차례 피고인 술접대를 받았는데 무죄가 됐군요. 판사 9번. 그리고 그 술접대를 한 주체가 피고인. 여기 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사업가에 4개월간 600만 원어치 얻어마셔. 호용호제하는 사이랍니다. 자, 판단이 이렇습니다.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재판 청탁 대가성 인정 안 돼. 그러자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법원 제19 감싸기 또 논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군요. 윤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저게 이제 사실관계가 또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그 피고인하고 술을 계속 얻어먹은 거예요. 아, 판사와 판사가 2명 있는데 이 술을 얻어먹은 판사가 그 사안을 다루지는 않지만 그렇죠. 같은 법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건 맞지만 이게 이제 알선수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피고인 대신 그 술을 얻어먹은 판사가 재판하는 판사한테 부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제 술을 얻어먹었으면 이게 알선수뢰가 돼요. 근데 이제 부탁을 대신해 주겠다, 중개해 주겠다 이게 알선인데 그럴 만한 혐의점이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런데 판결한 것 같아요. 같은 법원에 근무를 하고 호용 호재를 하는 사이인데 9차례 600만 원 그리고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정황은 참 묘한데요. 그러니까 술을 사준 사람은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사줬겠죠. 근데 이제 얻어먹은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고 또 전달도 안 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항변한 것 같습니다. 김철 교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의 법감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예, 물론 뭐 그 법이라는 게 뭐 꼭 여론이나 이제 그 뭐 정서에 맞추어 판결이 내려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정해져 있는 분명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입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뭐 이제 좀 재판부가 이제 재밌는 판단을 했어요. 호용호재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가성이 아니다. 뭐 이제 그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은 뭐 형님아우 하는 또 좀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범죄의 세계에서도 호용호재라고 하는 이제 호칭은 다 사용하는 건데 그런 걸 어쨌든 이제 근거로 얘기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김철 교수님께서는 혹시 호용호재하는 후배나 선배가 그렇게 술 좀 많이 사주십니까? 저는 뭐 제가 많이 사는 편이죠. 네. 근데 이제 사주시는군요 주로. 근데 이게 그 다른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정치권에서도 지금 일각에서 이게 다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뭐 상호간에 형님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를 사이들이 아닌 거죠. 뭐 그 연령대나 이런 걸 떠나서 다 공적인 일을 하신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제 그 분명히 호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법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는 그 판결한 이제 재판부 제19 감싸기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 의식이 높은데도 판사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판사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좀 짚어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봐서 그냥 판사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직업윤리적인 측면들을 갖춰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고 여론의 문매를 맞는데도 또 혐의 없음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그 조직적인 제19 감싸기뿐만 아니라 판사가 이게 배출되고 양성되어지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좀 이제 바꿔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의 법감정 그리고 여론과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사법부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그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아무튼 여론 좋지 않습니다. 이 사안 보는 여론은. 자, 이번엔 정치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있네요. 영남 다선 진박 공천 연루자 한국당 1차 물갈이 대상 검토 이른바 이제 당협위원장을 뽑는 조강특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가동 중인데요.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달 15일쯤 교체 대상 마무리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뭔가 쳐낼 듯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친박계 비대위가 먼저 반성해라. 혼란은 거기서 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고요. 옆에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당 여기 기사 보시면 있습니다. 한국당 진박 공천 연루 의원들 물갈이 되나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가 있고요. 계파 갈등 또 다른 뇌관 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물갈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날 때 그분의 최대 실패가 뭐냐고 봤냐 하면은 누굴 쳐낼지 마이너스 정치에만 골몰을 했다. 누굴 받아들일지 그러면서 예를 제시를 했어야 되거든요. 몇 사람을 정말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앞으로
새로운 보수의 그 인물로서 영입해 나갈 것이다. 플러스 정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새로 영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 정치는 아무것도 없고 예. 앞으로 누굴 쳐낼 것인가만 계속 예. 연구를 하니 예.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이 바닥인 정당에서 예. 더 가라앉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영입 작업과 이 예. 그 쇄신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예. 계속 지금 저 마이너스 정치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양무수 회장님, 지금 뭐 이른바 영남 중진 그리고 이제 진박공천 연루자들을 요번에 당협위원장에서 이제 떨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숫자가 만약에 한 뭐 꽤 된다면 자유한국당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다. 네, 저도 그 조심스럽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 당내 지분이 친박이 다수파고 예. 비박과 폭당파가 소수파거든요. 이 상황에 있어서 전당대회를 그 앞두고 예. 전체적인 지분 구조를 바꾸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준 예. 비대위원장은 폭당파 그다음에 비박 이 그룹으로부터 그 추대받은 그 혁신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김용태 사무총장은 강력하게 이 부분들의 지분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요. 예, 예.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칼자루를 안 잡고 전원책 그 조강특위위원을 통해서 칼자루를 잡게 하려고 했던 게 실패하고 나서 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칼자루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친박을 그 정리해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예. 태극기 부대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태극기 부대를 포용해야 된다가 예. 친박이 태극기 부대를 포용하면서 좀 더 우적 성향의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 그 비박과 바른미래당의 그 탈당파들 복당하지 않은 그룹들이 또 하나의 보수 정당을 그 구성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더 이상 한 지붕 두 가족 그리고 하해가 예. 그 사실상 어려운 두 가족이 예. 동거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양무석 이사장님의 말씀을 조용히 음미하듯 듣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가 약간의 미소를 지으셨는데 한국당 상황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253개 중에 사고당을 뺀 예.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이제 실태 조사가 끝났고요. 예. 여론조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년에 비춰볼 때 좀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당협 중에 그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 당협이 정해지는데 그 과정에 이제 현역 의원들도 포함이 되겠죠. 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과 같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곳에는 사실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체 대상 중에 쟁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은 이제 경쟁력 있는 곳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남이 언급이 됐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에 뭐 일부 몇 개 당협이 언급이 됐고 그런 차원인 것이지 이것을 뭐 친박을 쳐낸다거나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비리에 연루됐거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은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이 부분이 예, 좀 중요한데 말씀. 김용태 사무총장이 예. 영남 다선 의원과 그다음에 그 그렇습니다. 진박 논란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 요 부분을 그 명확하게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언론과 전화 통화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상 영남의 그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적 쇄신과 지분의 그 구조 변화를 시도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한 가지만 첨언을 예, 하면 첨언하세요. 김용태 사무총장은 조강특위 위원장이지만 예. 어쨌든 뭐 한 표를 갖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2차 해석을 한 거죠. 영남에 친박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친박이 타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뭐 진박 부분은 아마 공천 비리 관련돼서 연루돼 있으면 또 그 당원 당규상 윤리심사에 회부돼서 또 평가를 받겠죠.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합니다. 자칫 조강특위 내에서 또 이 사안 갖고 이렇게 다툼이 또 벌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한국당 상황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이번엔 다음 기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중앙일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좀 등장했네요. 일단 여기 사진 좀 보시죠. 이게 지난 17일 모습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한국노총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국회 앞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요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네요. 그 내용입니다. 정부, 민주노총 대치 국면에
노동계 편든 박원순 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국노총 탄력 근로 확대 이 부분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집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박원순 시장 집회에 참석해서 한국노총 의견을 좀 동조하면서 노조 편한 서울시 만들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박 시장이 자기 정치를 좀 너무 심하게 한다. 자, 한국당에서는요. 노조에 기대서 뭐 대통령 꿈꾸는 건가?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상황, 노조 집회에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약간 정부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좀 내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 집회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찬 경례 박수. 이제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니언 시티로 도약하려 합니다. 노조를 만드는 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수님, 뭐 저 상황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인이시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의도도 담겨져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한국 민주주의 지금 현재 우리 또 사회경제적 현실을 봤을 때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얘기하신 어떤 이 국민의 이제 결사권 보장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 뭐 굉장히 힘의 세기가 다른데 강자와 약자 간에 이 약자 입장에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무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그런 이제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은 탄력 근로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단순하게 이제 노동 기대 가지고 박 시장 저 대권 꿈꾸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력근로제라는 게 우리의 노동시간 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산업구조 개편해 가는 데 있어서 현재 적절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동자들이라든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슬쩍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게 당론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부의 여러 토론 과정도 없이 그래서 지금 당내 최고위원회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바로 어떤 그냥 노동계 편들어서 정치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고 몰고 가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 답지도 않고 내부의 여러 토론 과정도 배제되어 있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니다. 이제 김주혁 교수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저런 집회에 참석하는 게 할만하니까 했다라고 지금 보신 거예요. 네, 최영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기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에 따라서 탄력근로제가 필요하게 되는 게 뭔 얘기냐 하면은 그 아이스크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정말 일감이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일을 많이 하고 대신에 겨울에 일을 적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52시간을 맞추자 이런 개념이 탄력근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많이 일하고 겨울에 일을 적게 하면 한 1년 단위로 이걸 평가를 해야 이 계절별로 일 많은 계절에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때는 적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3개월 이내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늘리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유럽의 주요 나라 프랑스, 독일 전부 다 1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국제 기준에 맞춰서 1년으로 늘리자는데 그것을 이번에 반대하면서 한국노총이 저 집회를 했고 거기 박원순 시장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저렇게 되면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집회에 동참을 했으니까 거기에 공감한다는 소리겠죠. 박원순 시장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저 집회에 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박 시장께서 지금 아까 발언 내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단일 쟁점에 대한 집회가 아니에요. 지금 노동 대회는.
지금 이제 기업 경영계나 뭐 이제 중앙일보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막 지금 예. 막아내려고 하니까 예. 이제 이런 이제 류의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만 예. 사실은 지금 노동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의 그 노동계 이제 그 노사 관계의 구조 속에서도 예. 이 탄력근로제가 예. 실제 산업 구조라든지 실정에 맞는 방식의 선진적 노동시간 운용이냐 예. 이 부분을 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노동을 안 하려고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분명 아까 노동 결사권에 대한 예.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탄력근로제 부분을 갖고선 얘기하는 것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업 경영 재개나 이런 예. 부분은 자꾸 문제를 자기의 이득과 관련돼 있는 단일 쟁점화 시켜서 더 전체적인 그림 예. 속에서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예.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문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시장의 요 모습. 저 일단 중앙일보 보도 저 한번 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예. 상당히 예. 나쁜 제목의 나쁜 아. 이 편집이거든요. 의도가 좀 있다. 예, 아주 지금 제목이 정부 민주노총 대치 국면에 노동계 예. 편든 박원순 시장입니다. 여기는요 민주노총의 집회가 아니고 예. 한국노총의 집회였습니다. 예. 두 번째 2018 한국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입니다. 예. 그런데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노총 탄력 근로 반대 집회에 나와라고 또 뽑았단 말이에요. 자, 초점을 앞서 이제 김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 탄력 근로제로 계속해서 초점을 축소해 나간단 말이에요. 예.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크게 제가 뭐 다른 이야기는 예. 하지 않겠지만 자, 정부와 한국노총의 대치 국면이면 이 기사는 큰 제목이 맞습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대치회를 그렇죠. 하는데. 한국노총 집회인데 민주노총을 띄우면서 민주노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보수 성향이 많은 국민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박원순 시장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측면이 아주 나쁜 그 제목 그 중에서 뽑기였고요. 사실 탄력 근로제가 이제 한국노총도 좀 부정적이니까 그 부분을 아마 부각을 시켰다는 측면도 좀 있겠네요, 그럼. 내용적으로 보면 뭐 충분히 설명할 수는 있으나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박원순 시장의 그 관련된 내용들이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신문 기사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 근로제에 대한 부분을 지지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논쟁과 토론의 상황들을 갖다가 삭제시켜 나가는 게 중앙일보의 기본 기사 내용이거든요. 제발 저는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팩트를 정확하게 뽑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위 말하는 노동계를 악마, 공공의 적 이렇게 몰아놓고 그런 전제 속에서 기사를 풀어나가고 그들과 함께 손잡거나 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집회에 나갔다라는 것 자체로 그 동일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면서 한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태. 이건 아주 잘못된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디어 그 비평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사례로 저는 추천합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옆에서 얽힌 말씀해 주셔서 경청하고 예.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 아닙니까? 예. 서울시장인데 특정 어떤 이슈를 좀 이슈화 시켜놓고 여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 행동이잖아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행동이 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볼 때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말씀으로다가 중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참석하지 않든지 이런 좀 신중한 행보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노동계가 지금 이익 집단으로 사실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정 계층을 대변한다는 이런 오해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 유연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굳이 저기 참석해가지고 이익 집단하는 노동계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예. 양훈 선생님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경련 행사에 가면 정경련 편입니까? 경총 행사에 가면 경총 편입니까? 서울시장이 노동자 집회에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정경련 그 MT에도 갈 수 있고 연찬에도 갈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면 한국 언론들이 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노동계 행사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러한 행태의 보도 태도들
것과 이러한 행태의 보도 태도들이 정치권에 고착되어 있어서 편견을 가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반론을 주셨어요. 최영선 의원께서도 반론하실 게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언급만 드리고 예. 싶은 게 노동계에 진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 국제노동기구 기본 핵심 협약도 지금 이슈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돼 있지만 예. 이 집회는 기본적으로 촉발점이 예. 탄력 근로제에 대한 반대가 그 촉발점이 돼서 예. 한국노총이 집회를 한 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그 예. 탄력 근로제와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여쭤보게 된 것이 예. 이것이 촉발점이라는 건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전 8시 40분에 입장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원래는 8시 40분에 입장 발표를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지금 5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차에서 내렸고요.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앞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청 신관 앞입니다. 자,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왜 굳이 트위터의 글을 또 사진을 캡처하겠습니까? 이거는 경찰이 스모킹 건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권력 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김영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는 왜 이리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무혐의하고 그것도 알려질까 걱정해서 송치 사실을 숨기고 그랬던 경찰이 이재명의 아내에 대해서는 6명의 전담 수사관을 편성하고 또 미리 친절하게 오늘 기소 예정이라는 것을 이틀 전에 영화 예고편 틀듯이 또 틀어줬습니다. 정말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라든지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에 관심 갖고 정말로 집중했더라면 아마 나라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좋아졌을 겁니다.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들이 대표로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꼭 짧게 좀 해주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부인 김혜경 씨가 쓰시던 그 휴대전화를 뭐 제출해서 뭐 결백을 좀 입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점이 참 이상한데 이게 지금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이미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저께 3일 전이군요.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4월 5일,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통화가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그리고 새로 전화를 한 달쯤 한 15일, 뭐 2, 3주 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번호를 만들어줬죠. 근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우리로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저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후 선거에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SNS에 본인께서 그 투표를 올리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경찰 쪽으로 뭐 많이 여론이 기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트위터 계정의 특성이죠. 제가 그 투표로 뭐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이제 기자분께서 만약에 트위터 계정과 카스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5.18 사진, 그 사진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트위터에 먼저 올리고 그걸 또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원본 사진이 있는데 트위터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카스에 올리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경찰은 같은 시간대에 캡처했으니까 동일인이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트위터는 원래 실시간용이라 과거의 것을 찍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건 결국은 이 사진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저 카스 계정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진이 없으니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문을 한 것이고 아마 기자분께서도 보시면 그 생각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 트위터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김혜경 씨 본인 명의로 혹시 그 트위터 본사에다가 뭐 좀 밝혀달라 이렇게 좀 직접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계정이 제 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거는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이제 분당경찰서처럼 이번에도 경기청을 좀 약간 고발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저번 분당경찰서는 명백하게 참고인들을 겁박하고 또 수사과장이 고발인 측과 연계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검토했던 것인데 지금 이 경기청은 뭐 그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없고 다만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수사를 했다는 정도에서 고발할 사안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그 민주당 내에서까지 의혹이 사실이면 뭐 출당은 물론 지사직까지 뭐 사퇴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사실로 이게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제 아내가 아니다. 그 계정의 주인은. 그리고 경찰의 수사,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다만 뭐 경찰을 고발할 생각은 없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양무석 이사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 발표. 전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듣다가 보면 예.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예.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그 B급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방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음모론의 희생양이거나 그다음에 권력에 의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올가매는 그 듯한 이러한 그 뉘앙스를 계속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를 만들어낸 촛불혁명의 많은 참여자들이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인 반응으로 돌아서기 힘들거든요. 왜 계속 제 이야기를 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이 잘 짜여진 하나의 그 성명서를 읽는 뜻이 그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게 튀었습니다. 최용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억울한 피해자라면 이재명 지사 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궁지에 몰렸다. 그러니 실제 주인께서 저희 지지자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지자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꼭 나와주십시오. 네. 지지자로서의 그걸 좀 책임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의 앞부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진짜 주인이 등장하면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요. 김시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꾸 너무 뭐 이렇게 이제 그 카스에 올리면 트윗에 올리냐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접근으로 해서 공방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좀 크게 좀 뭔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단초 그러니까 트윗 계정에 좀 나와 달라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재명 지사가 한 말 중에 경찰이 목표를 정하고 맞춰가고 있다, 목표에. 그리고 불공평하고 가혹하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수사는 원래 혐의를 입증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혐의라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걸 입증하는 과정이고 증거로서 그 목표까지 이루어지면 그게 수사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수사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피의자분에 대한 김혜경 씨에 대한 그 입장하고 다른 것이 보통은 본인 알리바이를 대거나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방식으로 반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서해안 등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